버려, 당장 갖다 버려. 저 재수없는 비녀 때문에 가위에 눌린단 말이야. 마님, 진정하십시오. 이것은 노마님께서 시집 올 때 해오신 귀한 물건 아닙니까? 은비녀를 쌀 한 대박에 팔아버린 마님과 달리 노마님이 지켜주는 연하는 조선 제1의 거상이 된 몸종의 기막힌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님이 재수 없다고 버린 비녀를 주운 몸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한양에서도 으리으리하기로 소문난 만석군, 최참판댁 안채, 고요해야 할 이 집 안방에서는 밤마다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저리 가란 말이야. 오지마. 내 집이야. 내 집이라고. 안방마님 최씨 부인은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은 채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허옇게 뒤집혀 있었고 손은 허공을 휘저으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몸종 연하가 깜짝 놀라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왜 그러십니까? 또 가위에 눌리셨습니까? 연하야. 헉헉 받느냐? 방금 저 구석에 그 노파가 서 있었다. 머리를 산발하고 하얀 소복을 입고 내 머리맡에서 노노파라니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구긴 누구야. 죽은 시어머니지. 그 쭈글쭈글한 손으로 내 목을 조르면서 내놔라. 내 집 내놔라. 이러더란 말이다. 최씨 부인은 머리에 꽂혀있던 은비녀를 거칠게 뽑아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챙그랑 오래되어 검게 변색된 은비녀가 힘없이 나뒹굴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 노마님이 평생을 아끼던 유품이었습니다. 사실 최씨 부인은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깐깐한 시어머니 몰래 곡간 곡식을 빼돌려 친정에 퍼주기도 하고 비싼 비단옷을 해입느라 시어머니 약값을 줄이기도 했지요. 그래서일까요? 노마님이 돌아가시고 그 유품인 비녀를 물려받은 날부터 최씨 부인은 밤마다 노파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거 치워. 당장 갖다 버려. 저 빌어먹을 비녀에 귀신이 붙은 게 틀림없어. 아이고, 나 죽네. 내가 저것 때문에 말라 죽겠어. 마님, 진정하십시오. 이것은 노마님께서 시집 올 때 해오신 귀한 물건 아닙니까? 어찌 함부로 버리십니까? 제가 깨끗이 닦아두겠습니다. 손대지 마. 부정 탄다. 그거 이리 가져오지 마라. 꼴도 보기 싫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날이 밝는 대로 용하다는 박수무당을 불러라. 굿이라도 해서 저 귀신을 쫓아내야지, 원. 최씨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연하는 손에 쥔 차가운 은비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게 녹슬어 볼품없어 보였지만 왠지 연하에게는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전 자신을 친손녀처럼 아껴주셨던 노마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지요. 노마님, 저승에서도 편치 않으신 겁니까? 어찌하여 며느님 꿈에 나타나 그리 화를 내십니까? 창밖에는 음산한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흔들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며느리와 그녀를 지켜보는 죽은 시어머니의 영혼.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검은 비녀. 날이 밝으면 무당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씨 부인의 다급한 부름을 받고 박수무당이 최참판댁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무당은 들어오자마자 코를 킁킁거리고 요란하게 방울을 흔들어댔습니다. 딸랑딸랑. 이 집에 아주 고약한 놈이 들어앉았구만. 객기 떠돌이 귀신냐, 객기. 원한이 깊어서 산 사람 진을 쫙쫙 빨아먹고 있어. 이대로 두면 줄초상이 나겠는걸? 아이고, 도사님. 제 말이 맞지요? 그 비녀.
시어머니 비녀를 꽂은 뒤로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제발 좀 쫓아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리다. 이건 구수로도 안 돼. 물건에 아주 찰싹 달라붙었어. 이런 건 액바지가 필요해. 액바지요? 이 물건을 남에게 팔아야 해. 그것도 아주 신분이 낮고 기가 센 사람한테 팔아넘겨야 그 귀신이 거기로 옮겨가는 법이야. 그냥 버리면 다시 돌아와. 반드시 돈을 받고 팔아서 소유권을 넘겨야 한단 말이요. 알겠소? 무당의 말에 최 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돈을 받고 남에게 팔아넘기면 귀신도 그 사람에게 간다? 자신만 살 수 있다면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이기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빨래를 하고 있는 연하를 발견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 의지할 곳 없고 평소 노마님을 극진히 모셨던 착해 빠진 몸종. 그래, 전현이다. 전현한테 떠넘기면 딱이겠구나. 도사님 알겠습니다. 아주 적당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굴러다니던 은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차가운 냉기에 소름이 끼쳤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짐짓 인자한 목소리로 방문을 열고 불렀습니다. 연아야 연아야 잠시 이리 좀 오너라. 영문도 모르는 연아가 젖은 손을 닦으며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매캐한 향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은 비단 방석에 앉아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검게 변색된 은비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연아야 앉거라. 내 너를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이 비녀 때문이란다. 비녀 말씀입니까? 어젯밤에 마님께서 버리라고 하셨던. 어허, 버리다니. 그건 내가 잠결에 헛소리를 한 것이고 가만 보니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더구나. 우리 시어머님이 평생을 지니고 계셨던 것 아니냐? 이 귀한 걸 내가 갖고 있기보다는 평소 어머님을 친부모처럼 모셨던 내가 갖는 게 맞지 싶어서 말이다. 예, 마님. 저 같은 천한 종이 어찌 감히. 아니다. 너도 이제 홍기가 찼으니 시집갈 때 폐물 하나쯤은 있어야지. 내가 이걸 너에게 줄 테니 잘 간직하거라. 대신 공짜로 주면 탈이 나는 법이다. 아주 싸게 쌀 한 대빵만 받고 넘기마. 어떠냐? 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비녀는 쌀 한 가마니를 줘도 못 살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걸 고작 쌀 한 대박에 주다니요. 하지만 연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비녀의 값이 아니었습니다. 검게 녹슬어 볼품 없어진 그 비녀에서 연하는 왠지 모를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생전 자신을 친손녀처럼 아껴주셨던 노마님의 손때가 묻은 물건. 연하가 손을 뻗어 비녀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하다. 마님은 차갑다고 기겁을 하셨는데 내 손에는 왜 이리 따뜻하게 느껴질까? 연하의 손끝에 닿은 비녀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 같았습니다. 연하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제가 모은 쌀이 딱 한 대박 있습니다. 그걸로 이 비녀를 사겠습니다. 노마님 유품이니 제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자, 여기 있다. 당장 가져가거라. 얼른. 최 씨 부인은 쌀자루를 받아 챙기고는 비녀를 연하의 손에 쥐어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연하가 방을 나가자마자 최 씨 부인은 소금을 뿌리며 깔깔 웃었습니다. 하하, 알터니가 빠졌다. 이제 그 빌어먹을 귀신은 전현한테 붙겠지? 나는 액땜을 했으니 발 뻗고 자겠구나. 아이고, 속 시원해. 그날 밤 연하는 자신의 좁은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치마폭에서 검게 변한 은비녀를 꺼내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슥싹, 슥싹. 노마님, 편히 가셨습니까? 마님이 무섭다고 버리려 하셔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저승에서도 평안하십시오. 연화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닿자 검은 녹이 벗겨지며 비녀가 은은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낸 연화가 비녀를 품에 안고 깜빡 잠이 들었을 무렵 꿈속에서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깜빡 잠이 든 연화의 꿈속 끼익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노마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최 씨 부인의 꿈에서는 눈을 뒤집고 목을 조르던 무서운 악기였지만 비녀를 소중히 품은 연화의 꿈속에서는 더없이 인자하고 온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연화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며느리도 버린 물건을 내가 이리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내 착한 마음 덕분에 내가 이제야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었어. 노마님, 어찌 그동안 그리 노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잘 모실 테니 노여움을 푸십시오. 그래, 내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아무도 모르게 부엌으로 가보거라. 아궁이 밑, 그 밑을 파보거라. 그곳에 너를 위한 선물을 두었다. 헉! 연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지만 노마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창밖은 이제 막동이 트려는지 푸르스름했습니다. 연하는 홀린 듯 호미를 챙겨 들고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부엌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하는 노마님이 일러준 아궁이 앞에 흙바닥을 조심스럽게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마님, 정말 여기에 무언가 있습니까? 혹시 제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니겠지요? 삭! 삭! 딱딱한 흙을 걷어내기를 한 식경쯤 지났을까? 호미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턱! 연하가 급히 흙을 걷어내자 썩지 않은 단단한 옹기 항아리 뚜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부엌 창틈으로 들어온 새벽빛을 받아 항아리 안이 번쩍하고 빛났습니다. 이건 항아리 안에는 은화와 금부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마님이 가문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며느리 몰래 평생 모아두었던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음씨 고운 내 손주 며느리에게 주는 것이다. 노마님은 생전에 탐욕스러운 며느리 최 씨보다 자신을 친딸처럼 돌봐준 연하를 마음속에 진짜 며느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연하는 항아리를 끌어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흑흑, 노마님, 저는 천한 종년이라 아무도 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세상 천지에 오직 노마님만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연하는 보물을 다시 흙 속에 잘 갈무리하고 그 위를 덮었습니다. 이 돈이면 노비 문서를 사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은 물론 장사를 시작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연하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안채에서는 전혀 다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잘 잤다. 역시 그 재수없는 비녀를 치워버리니 잠이 꿀맛이네. 내 몸이 다 날아갈 것 같구나. 최 씨 부인은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액땜을 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밖에서 다급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좀 나와 보십시오. 아침부터 왜 그리 호들갑이냐? 무슨 일이냐? 고곡간이 이상합니다. 곡간? 내 쌀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단 말이냐? 최 씨 부인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곡간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인들이 열어젖힌 곡간 문 안쪽에서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찍찍찍, 찌익, 수백 마리의 쥐떼가 곡간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쥐떼다. 곡간 안은 처참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곡식 가마니는 쥐들이 다 파먹어 빈 껍데기뿐이었고 비싸게 사둔 비단은 오물범벅이 되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지켜주던 업신비녀이 나가자마자 그 빈자리를 틈타 잡기와 재앙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온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병고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내 쌀이, 내 비단이 다 썩다니. 최 씨 부인은 망연자실하여 썩어버린 쌀가마니를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쥐떼의 습격이 아니라 가문이 무너져 내리는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곡간의 쌀이 썩어버린 사건은 최참판댁 몰락의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집안을 지켜주던 든든한 수호신, 업신이 비녀와 함께 떠나버리자 집안에는 음습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은 하나둘씩 병이 나거나 도망쳤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해졌지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깥 주인인 최참판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점잖은 양반이었으나 비녀가 사라진 그날 이후로 마치 귀신에 씌인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서당이 아니라 저작거리 뒷골목의 투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최 참판이 잡은 패가 분명 장땡이었는데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귓가에 히히 하는 비웃음 소리가 들리며 가장 낮은 패인 망통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호신이 떠난 자리에 들어앉은 가난 귀신의 조화였지요. 에이, 빌어먹을. 분명 장땡이였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최 참판이 술에 절어 들어오자 최 씨 부인이 뛰어나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곡간의 쌀도 다 썩어서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투전이라니요. 어제 가져가신 비단값도 다 날리신 겁니까? 시끄럽다. 여자가 뭘 안다고 그래. 이게 다. 재수가 없어서 그래. 재수가. 집안에 우환이 꼈으면 굿이라도 해서 풀어야 할 것 아니냐. 돈 내놔. 내일은 기필코 다 따서 본전 찾을 테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으리가 패물함까지 다 털어가서 이제 제 머리에 꽂을 꼬챙이 하나 안 남았습니다. 뭐야? 없어? 그럼 문서라도 내놔라. 무문서라니요? 설마 논문서, 반문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목숨줄입니다. 최 참판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미 도박 귀신이 씌어 눈에 보이는 게 없었지요.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뒤엎고 부인이 숨겨둔 땅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나으리, 이러지 마십시오. 이거 가져가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제발요. 비켜라. 이거 한 장이면 내일 10배로 불려올 수 있어. 내가 대박 터뜨려서 비단옷으로 휘감아 줄 테니 잔말 말고 기다려. 쾅! 최 참판은 문서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마당의 나뒹구는 최 씨 부인의 통곡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집 망하네. 그 처참한 광경을 부엌 구석에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품속에 감춰둔 비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비녀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연하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노마님, 이 댁에 운이 닿은 것 같습니다. 나으리는 도박에 미치시고 마님은 원망만 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저까지 휘말려 위험해질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부엌 아궁이 밑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노마님이 주신 항아리에서 금화 몇 잎을 꺼내 챙겼습니다. 그녀는 영리했습니다. 집이 무너지기 전에 자신의 살 길인 면천 노비 해방을 준비하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저녁, 하루 종일 소식이 없던 최 참판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갓은 찢어지고 옷은 흙투성이가 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어찌 되셨습니까? 따셨습니까? 최 참판은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응시하며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흐흐흐, 다 날렸다. 논도, 밭도, 심지어 이 집까지. 예, 집이라니요. 설마 집문서까지 거신 겁니까? 마지막 판에 굿땡이 들어왔는데 상대가 장땡을 잡을 줄이야. 흐흐흐, 나가란다. 내일 당장 이 집을 비워주란다. 최 씨 부인은 그대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은 웅성거리며 짐을 싸서 도망칠 궁리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연하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노마님의 비녀, 그리고 금화 항아리. 이 집을 떠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최 참판 댁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투전판에서 전 재산을 날리고 돌아온 최 참판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채에 틀어박혀 남은 술독을 비우며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으악, 내 돈, 내 집, 이게 다 꿈이야. 꿈이라고. 내가 조선 팔도 제일 가는 부자인데 거지가 되다니. 안 돼. 남한테 뺏길 바엔 차라리 다 없애버릴 거야. 광기에 사로잡힌 최 참판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발에 켜져 있던 호롱불이 채였습니다. 쨍그랑 기름이 바닥에 쏟아지고 시뻘건 불길이 순식간에 문풍지로 옮겨 붙었습니다. 수호신이 떠나버린 집, 애군을 막아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후, 불길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사랑채를 집어삼키고 건조한 가을바람을 타고 안채로 번져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주인 어른이 불을 냈다. 다들 피해라. 불이야. 뭐라고? 불.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여봐라. 물을 가져와라. 불을 꺼라. 최 씨 부인은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와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짐을 챙겨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누구 하나 주인을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이가 없었습니다. 평소 덕을 쌓지 못한 업보가 고스란히 돌아온 것입니다. 안채까지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연하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짐을 다 꾸려놓은 상태였으니까요. 노마님, 이 집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연하는 품속에 은비녀를 꼭 쥐고 노마님이 남겨주신 금화 항아리가 든 보따리를 맸습니다. 그리고 불타고 있는 안방을 향해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곳에서의 고달팠던 종살이, 그리고 자신을 아껴주셨던 노마님과의 추억에 대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연하가 부엌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는 찰나 마당에서 최 씨 부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내 패물함, 내 비단 이불, 저 안에 다 있는데 누가 좀 꺼내줘. 연하야,
연아야 어디 있느냐? 저것 좀 꺼내오너라. 불길이 치솟는 와중에도 최 씨 부인은 자신의 목숨보다 폐물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하는 옛 주인. 마님, 나오십시오. 목숨보다 중한 건 없습니다. 이년아, 거기 있었구나. 어서 들어가서 내 폐물함 가져와. 어서. 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저 어리석은 탐욕에 장단을 맞춰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연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뒷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야, 이년아, 어디가? 거기 서지 못해. 내가 감히 주인을 버리고. 으악, 쿠르릉. 안채의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며 불똥이 최 씨 부인의 치맛자락에 튀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기겁하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폐물이고 뭐고 당장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최 씨 부인과 최 참판은 얼굴에 검댕을 뒤집어 쓴 채 개구멍을 통해 간신히 집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웅장했던 기와집은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집, 대대손손 물려받은 내 집이, 아이고, 다 탔네. 다 탔어. 이제 우린 어디서 사나? 아이고 맙소사. 화려했던 최 참판댁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녀를 팔아 액땜을 했다고 좋아하던 최 씨 부인. 하지만 그녀가 판 것은 애군이 아니라 가문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집을 멀리서 지켜보던 연아.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붉은 불길이, 앞에는 깜깜하지만 자유로운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밤. 하지만 이것은 연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최 씨 부부에게는 지옥 같은 고생길의 서막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화마가 집어삼켰던 최 참판댁 터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났지만 한양 저작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문전성시를 이루는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연화 포목점. 이곳의 비단은 빛깔이 곱고 질이 좋기로 소문나 콧대 높은 양반집 마님들도 줄을 서서 사갈 정도였지요. 어머, 대행수님, 이 비단 좀 보세요. 어쩜 이리 윤기가 자르르 흐릅니까? 대행수님네 물건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니까요. 감사합니다, 마님. 이번에 들어온 비단은 제가 직접 염색을 확인한 것입니다. 귀한 분께 어울리는 색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는 여인, 바로 10년 전 그 몸종 연하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의 집 부엌대기가 아니었습니다. 고운 비단 저고리를 입고 하인들을 거느린 어엿한 대행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는 10년 전 쌀 한 대박에 샀던 그 은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연하가 정성껏 닦고 관리한 덕분에 비녀는 마치 새 것처럼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행수님, 그 머리에 꽂은 비녀 말입니다. 참으로 고풍스럽고 기품이 있습니다. 어디서 구한 것입니까? 저도 하나 구할 수 없을까요? 아, 이것은 팔지 않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신 같은 분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서요. 연하는 노마님이 주신 종잣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장사를 배워 포목점을 열었고 비녀 업신을 귀하게 모신 덕분인지 하는 일마다 술술 풀려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며 한양에 살아있는 부처라는 칭송까지 듣고 있었지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같은 시각 도성 밖 다리 밑 판자촌에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콜록, 콜록, 부인, 물물 좀 주시오. 목이 타서 죽겠소.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물이 어디 있어요? 강물이라도 떠다 드려요? 아님 빗물이라도 받아올까요? 누더기를 걸치고 헝클어진 머리를 극적이는 늙은 여인. 바로 10년 전 떵떵거리던 안방마님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집이 불타고 알거지가 된 후 남편은 화병과 술병이 겹쳐 거동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생계는 온전히 최 씨 부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거나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지요. 배고파. 밥 좀. 밥 타령 좀 그만하세요. 나으리가 투전판에서 집만 안 날렸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됐어요. 내 패물함, 내 비단 이불. 흑흑. 최 씨 부인은 신세 한탄을 하며 땅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돌아오는 건 배고픔 뿐이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거지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최 씨 부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이 김씨, 빨리 가세. 오늘이 보름이라며 저기 저작거리 큰 포목점에서 쌀을 푼다네. 아, 그 연화 상단 말인가. 거기 안주인이 그렇게 인심이 좋다며 줄 서면 쌀 한 대박은 그냥 준다던데. 쌀을 그냥 줘? 최 씨 부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존심이고 양반 체면이고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쌀을 공짜로 준다니 눈이 뒤집힐 수밖에요. 나으리,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가서 쌀 좀 얻어올 테니까. 어디 있는 집구석인지는 몰라도 돈 좀 벌었다고 유세를 떠나본데 내가 가서 싹 긁어올 테니 두고 봐요. 최 씨 부인은 꾀재재한 바가지를 들고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쌀을 받으러 가는 그곳의 주인이 누구인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10년 전 쌀 한 대박에 자신의 운명을 팔아넘겼던 바로 그 사람. 연화에게 구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연화 포목점 앞은 쌀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줄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새치기를 하려는 거지들과 이를 막으려는 하인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줄을 서시오. 줄을. 대행수님께서 넉넉히 준비하셨으니 밀지 말고 차례대로 오시오. 그 아수라장 틈바구니에 꾀재재한 몰골에 최 씨 부인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앙상한 몸으로 젊은 거지들을 밀치며 악착같이 앞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체면 따위는 버린 지 오래,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는 본능만 남은 짐승과 같았지요. 아이고, 좀 비켜요. 나도 좀 먹고 읍시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쌀독에 쌀이 넘쳐나서 쥐가 파먹던 사람이야. 어디서 감히 어른을 밀어. 아, 할망구. 시끄러워 죽겠네. 왕년에 안 잘나간 사람이 어딨어. 냄새나니까 저리 가요. 뭐? 냄새? 이놈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최 씨 부인이 거지들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려는 찰나 포목점 안쪽에서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어르신들이 다치지 않게 잘 모시라 하지 않았느냐? 포목점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비단옷을 입은 안주인이 하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등장하자 시끄럽던 장터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귀티와 위험에 거지들조차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바닥에 떨어진 바가지를 줍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안주인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의인? 저 여자는? 최 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훨씬 고상해졌지만 분명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매일 자신의 새순물을 떠오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던 그 아이. 여연아? 설마 했습니다. 천한 몸종 주제에 저런 비단옷을 입고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연아가 고개를 돌리자 그녀의 머리에 꽂힌 무언가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반짝. 최 씨 부인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은비녀. 끝부분에 매와 문양이 새겨진 10년 전 자신이 귀신 붙었다며 쌀한 돛박에 팔아치운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저거. 최 씨 부인의 머릿속에 지난 10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녀를 판 날부터 쌀이 썩고 불이 나고 남편이 병들어 거지가 된 자신의 인생. 그리고 그 비녀를 가져간 뒤 승승장구하여 거상이 된 연화의 인생.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최 씨 부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질투와 억울함이 폭발했습니다. 그랬구나. 전현이었어. 전현이 내 비녀를 훔쳐가서 내 복을 몽땅 빨아먹은 거야. 저 비단옷도, 저 기와집도, 저 쌀가마니도 원래 다 내 것이었어. 이성을 잃은 최 씨 부인은 거짓대를 해치고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켜, 다 비켜. 연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쌀을 나눠주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누더기 차림의 노파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고 산발을 한 노파. 하지만 연하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표독스러운 눈빛, 10년 전 자신을 부려먹던 최 씨 마님이었습니다. 마님? 그래, 나다. 이 도둑년아.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떵떵거리고 있어. 그 머리에 꽂은 거, 그거 당장 빼. 그거 내 거야. 내 거라고. 최 씨 부인이 다짜고짜 연하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 대행수님. 주변에 있던 하인들이 기겁하며 최 씨 부인을 막아섰습니다. 이 미친 할망구가 어디다 손을 대. 나, 이거 놓으란 말이야. 전현이 내 걸 훔쳐갔어. 난장판이 된 포목점 앞. 연하는 하인들의 등 뒤에서 미쳐 날뛰는 옛 주인을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하시구나. 자신이 버린 복을 남이 귀하게 여겨 피운 꽃을 보고도 아직도 제 것이라 우기시는구나. 10년 만의 재회는 감동이 아닌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팔아버린 여자와 그 운명을 사서 귀하게 키운 여자. 두 여인의 팽팽한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하는 하인들에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연하 상단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짓골을 한 최 씨 부인은 연하에게 달려들려다 하인들에게 가로막히자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억울해. 분해서 내가 못 살아. 전현이, 저 도둑년이 내 비녀를 훔쳐갔어. 내 집도 내 돈도 다 전현이 빨아먹은 거야.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저 여자가 원래는 우리 집 몸종이었다고. 최 씨 부인의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에 줄을 서 있던 거지들과 구경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대행수님이 몸종 출신이라고? 남의 물건을 훔쳐서 부자가 된 거야? 근거 없는 헛소문이 퍼지려는 찰나 연하가 하인들을 물리치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대행수님, 위험합니다. 물러나 계십시오. 아니다. 내가 직접 말하겠다. 저분은 내 옛 주인이 맞다. 연하는 더럽고 냄새나는 최 씨 부인 앞으로 다가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섰습니다. 비단 치마와 누더기 옷, 은비녀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10년 전과는 정반대가 된 두 여인의 모습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흥, 이제야 바른대로 말하는구나. 그래, 이년아. 양심이 있으면
내 비녀 내놔. 그거 우리 시어머니 유품 아니냐? 내가 훔쳐간 내 복 다 토해내란 말이다. 최 씨 부인은 당장이라도 연하의 머리에서 비녀를 뽑아낼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훔쳤다? 마님, 기억이 안 나십니까? 10년 전 그날 안방에서 제 손에 이 비녀를 쥐어주며 뭐라 하셨습니까? 그건 재수 없다. 귀신이 붙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치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당의 말을 듣고 액바지가 필요하다며 저에게 쌀 한 대박을 받고 강제로 팔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내가 잠시 귀신에 홀려서 무당놈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본심이 아니었어. 아, 마님,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마님의 본심이었습니다. 마님은 시어머니인 노마님을 살아계실 때도 구박하시더니, 마님은 시어머니인 노마님을 살아계실 때도 구박하시더니, 돌아가시고 남긴 유품조차 재수 없다며 내다버리셨습니다. 그 비녀에 깃든 분은 악기가 아니라 집안을 지켜주던 수호신이셨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장터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구경꾼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연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상님은 주인을 가리십니다. 자신을 천대하고 버린 자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닦아준 자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마님은 뺏긴 게 아닙니다. 스스로 복을 걷어차신 겁니다. 연하의 팩트 폭격에 최 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스로 걷어찼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지난 10년이 너무나 비참해지니까요. 시끄러워. 다 핑계야. 어쨌든 그건 최 씨가 문 물건이야. 내놓으란 말이야. 그것만 있으면 나도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어. 최 씨 부인은 이성을 잃고 다시 연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이미 떠나버린 버스를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꼴이었습니다. 그때 연하의 곁을 지키던 호위 무사들이 최 씨 부인의 양팔을 억세게 붙잡았습니다. 이 노파가 어디서 행패야? 끌어내. 당장 저작거리 밖으로 내쳐라. 나 이거 놓으란 말이야. 연하야, 이년아,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비녀 안 줄 거면 쌀이라도 다오. 쌀이라도. 조금 전까지 도둑년이라 욕하던 입으로 이제는 살려달라고 비는 마님. 그 추한 모습을 보며 연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심보다는 측은함이 밀려왔습니다. 멈추어라. 연하의 말 한마디에 하인들이 멈칫했습니다. 연하는 바닥에 떨어진 최 씨 부인의 찌그러진 바가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분께 쌀 한 가마니를 내어드려라. 예, 대행수님, 저런 행패를 부렸는데 쌀을 주십니까? 그래도 한때 내 주인이셨다. 이것이 내가 베푸는 마지막 돌이다. 허나, 연하는 최 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못을 박았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행패를 부리시면 그때는 관아에 넘길 것입니다. 가십시오. 연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멍하니 연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10년 전 쌀 한 대박에 팔아넘겼던 그 아이가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던져준 쌀가마니를 앞에 두고 최 씨 부인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쌀 한 대박이 한 가마니가 되었네. 비녀는 잃고 쌀만 남았네. 허허,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다시 평온을 되찾은 연하 상단. 하지만 연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을 돌려보낸 그날 밤, 연하는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마주친 옛 주인의 표독스러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척이다 깜빡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다시 노마님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노마님의 표정은 매우 어둡고 슬펐습니다. 연하야, 조심하거라. 아직 업보가 끝나지 않았다. 탐욕의 눈이 먼 자는 지옥불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법이다. 오늘 밤 문단속을 철저히 하거라. 헉! 연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습니다. 오늘 밤 조심하라니? 연하는 본능적으로 머리맡에 둔 은비녀를 확인하고 방 안에 호롱불을 끄지 않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성 밖 다리 밑 거지 움막에서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눈 좀 떠보세요. 내가 쌀을 가져왔는데, 이안 쌀밥을 지어왔는데 왜 드시질 못해? 최 씨 부인이 연하에게 얻어온 쌀로 밥을 지어왔지만 병든 남편 최 참판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병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둔 것입니다. 으아,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그 도둑년이 내 비녀만 훔쳐가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개죽음 당하진 않았을 거야. 나으리를 죽인 건 내가 아니라 그년이야. 남편의 죽음 앞에서 최 씨 부인의 슬픔은 걷잡을 수 없는 증오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탓하는 대신 또다시 남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짐승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내 거 다시 찾아올 거야. 내 비녀, 내 돈, 그리고 내 집 다시 뺏어올 수 없다면 차라리 다 태워버리겠어. 나 혼자 죽진 않아. 히히, 히히. 이성을 잃은 최 씨 부인은 부엌칼 하나를 품에 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연하의 포목점이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집을 태워 먹었던 그 화마를 이번엔 연하의 집에 불러들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검은 그림자 하나가 연하의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살금살금 안채로 다가가 품속에서 부싯돌과 기름병을 꺼냈습니다. 잘 자고 있느냐, 연하야. 따뜻하게 해주마. 내가 가진 그 비녀. 제가 되어도 내 것이다. 최 씨 부인이 안방 문창호지에 기름을 뿌리고 부싯돌을 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딱딱 불꽃이 튀며 기름에 옮겨 붙으려는 찰나 안방 문이 활짝 열리며 방 안에서 환한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연하가 서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님, 정녕, 끝까지 이러셔야 했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깨어 있어. 연하의 양옆으로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우르르 튀어나와 최 씨 부인을 포위했습니다. 꿈속 노마님의 경고 덕분에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손에 든 부싯돌을 떨어뜨리며 덜덜 떨었습니다. 방화 미수, 그리고 살인 미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 독한 할망구,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대행수님이 쌀까지 퍼줬는데 불을 질러. 나, 이거 안 나. 전현이 내 걸 훔쳐갔어. 억울해. 연하야, 이년아, 비녀 내놔. 죽어서도 저주할 거야.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악담을 퍼붓는 최 씨 부인. 연하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비녀를 팔아넘기던 그날부터 시작된 질긴 악연.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연하는 결심한 듯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관하로 넘기지 마라. 예, 대행수님, 하지만 이자는 방화범입니다. 관하에 가면 참수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저분의 피를 보고 싶지 않다. 대신 연하는 머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은비녀를 천천히 뽑았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최 씨 부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은비녀의 영롱한 빛이 최 씨 부인의 탐욕스러운 눈동자를 비쳤습니다. 마님, 이 비녀가 그렇게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원하신다면 마지막 기회를 드리지요. 마지막 기회. 연하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연하는 머리에서 뽑은 은비녀를 최 씨 부인의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비녀는 신비로운 은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에 홀린 최 씨 부인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마님, 이 비녀가 마님의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직접 가져가 보십시오. 만약 이 비녀가 마님의 손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따뜻하다면 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비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저 정말이냐? 이거만 가져가면 비단옷도 기와집도 다 내놓는단 말이냐? 예. 허나 만약 비녀가 마님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마님께서 지은 방화죄를 달게 받으셔야 합니다. 자, 잡으십시오. 최 씨 부인은 앞뒤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번쩍이는 은비녀와 그것이 가져다줄 부귀영화만 보였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나도 다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 수 있어. 이리 내놔. 이건 원래 내 거야. 시어머니도 나한테 물려준 거라고. 최 씨 부인의 거친 손이 연하의 손바닥 위에 놓인 은비녀를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글지글, 지글지글, 마치 달궈진 숯덩이를 잡은 것처럼 비녀에서 시뻘건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최 씨 부인의 귓가에 서늘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놓거라. 탐욕스러운 것. 내 물건이 아니다. 으악. 뜨거워. 손 타네. 내 손 타. 최 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비녀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은 불에 댄 것처럼 벌겋게 부어올랐고 바닥에 떨어진 비녀는 다시 검게 녹슬어버린 쇳덩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가 다시 비녀를 집어들자 거짓말처럼 다시 영롱한 은빛을 되찾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조상님께서는 탐욕스러운 마님의 손길을 거부하셨습니다. 불을 질러 남을 해하려 한 그 악한 마음이 결국 본인을 태운 것입니다. 이럴 리가 없어. 귀신이 씌었어. 저 비녀는 요물이야. 아끼라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비녀 탓을 하는 최 씨 부인. 그때 허공에서 노마님의 준엄한 호통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내 인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최 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하는 하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관아에 넘겨야 마땅하나. 이미 조상님께 벌을 받으신 듯하니 내 손으로 더 벌하진 않겠습니다. 여봐라, 이분을 대문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하라. 예, 끌어내라. 연하야, 한 번만 받아오. 내가 잘못했다. 쌀이라도 줘. 밥이라도 좀 줘. 쿵. 육중한 대문이 닫히고 최 씨 부인은 어둠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화상을 입은 손과 평생을 갉아먹을 후회뿐이었습니다. 복을 걷어찬 자의 말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연하의 집에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하는 거울 앞에 앉아 은비녀를 정성스레 닦아 머리에 꽂았습니다.
비녀 끝에 달린 매화 장식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노마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복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 후로도 연하는 오랫동안 한양 제1의 거상으로 살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성공 비결을 궁금해했지만 연하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낡은 물건,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대접하면 복이 되고 하찮게 대하면 화가 되는 법이니까요. 마님이 재수 없다고 버린 비녀를 주어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된 몸종 연화의 이야기. 여러분은 혹시 지금 재수 없다며 당신의 복을 걷어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자님들께 2026년 대박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